한국의 한 가정집에서 한국인들은 미국인을 환대하며 집으로 초대하였습니다.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신발을 신고 들어가려던 미국인에게 한국은 신발을 벗고 들어와야 한다고 말하자 미국인 여성은 집주인의 말에 굉장히 불쾌해하며 집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는데요. 과연 그녀는 왜 이랬던 걸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뉴욕 콜롬비아 대학교에서 건축학과 교수로 재직 중인 에릭 윌러입니다. 20년 넘게 현대 건축을 연구하고 가르치면서 세계 각국의 건축 양식을 접해왔습니다. 그동안 서구의 건축 방식이 가장 과학적이고 효율적이라 믿어왔죠. 그러나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는 계기가 찾아왔습니다. 지난해 겨울 한국의 서울대학교에서 1년간 교환 교수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아시아의 건축 문화를 연구하고 서구의 선진 건축 기술을 전파하는 것이 제 임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도착한 첫날부터 예상치 못한 문화적 충격이 시작되었어요. 공항에서 숙소로 향하는 길, 택시 기사는 제가 묵을 아파트가 난방이 잘 되는 곳이라며 자랑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시엔 그저 평범한 중앙난방 시스템을 말하는 줄 알았죠. 하지만 숙소에 도착해 신발을 벗어주세요 라는 안내를 받았을 때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미국에서 실내에서 신발을 벗으라는 것은 보통 카펫이나 바닥이 더러워서 신발이 지저분해질 때뿐이었습니다. 게다가 남의 집에서 신발을 벗는 건 마치 너무 편한 것처럼 군다는 신뢰스러운 행동으로 여겨졌죠. 하지만 이곳에선 오히려 신발을 신고 있는 제가 신뢰를 저지르고 있는 듯했습니다. 현관에 가지런히 놓인 신발들을 보며 당황스러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어색한 마음으로 신발을 벗고 실내로 들어섰는데 그때 더 놀라운 일을 겪었습니다. 발바닥에서 느껴지는 따스한 온기였죠. 미국의 실내는 늘 차가운 바닥 때문에 슬리퍼가 필수였는데 이곳은 달랐습니다. 호기심에 바닥에 손을 대보니 은은한 온기가 손바닥으로 전해져 왔습니다. 안내하시는 분께 여쭤보니 온돌이라는 난방 방식이라고 했습니다. 20년 넘게 건축을 연구해온 제가 한 번도 보지 못한, 아니 상상도 못했던 시스템이었습니다. 바닥 전체가 따뜻하다니 처음엔 이런 방식이 비효율적이지 않을까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실내화도 신지 않고 양말만 신은 채로 걸어 다니려니 마치 제가 노숙자가 된 것 같았죠. 특히 바닥에 앉아서 식사하는 문화는 더욱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매 식사 시간마다 제 다리는 저릿저릿했고 허리는 뻐근했으며 때로는 무릎이 아파왔습니다. 저는 결국 제 방에 작은 테이블과 의자를 들여놓았고 한국 음식도 서양식 테이블에서 먹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제 고집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피곤해 지친 몸을 이끌고 숙소로 돌아왔을 때였죠. 습관처럼 의자에 앉으려다가 문득 따뜻한 바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무심코 바닥에 누워보았는데 그 순간 온몸이 녹아내리는 듯한 편안함이 밀려왔습니다. 차가운 의자보다 따뜻한 바닥이 피로를 푸는데 훨씬 좋다는 걸 깨달았죠. 이렇게 하나씩 한국 문화의 이면에 숨겨진 과학적 원리들을 발견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의 첫 연구 미팅이 있던 날이었습니다. 한국인 교수님들과 인사를 나누던 중 박정우 교수님이 특히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그는 미국 MIT에서 박사 과정을 마치신 분이었고 한국 전통 건축의 현대화에 대해 연구하고 계셨죠. 정우 교수님은 제게 한국 건축의 특징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본인의 집으로 초대해 주셨습니다. 저는 흔쾌히 수락했지만 그의 집 현관에서 또다시 신발을 벗어야 하는 상황과 마주했습니다. 이번에는 제 양말에 구멍이라도 나 있었다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들더군요. 양말이 더러워서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바닥을 매일 청소하거든요. 정우 교수님의 말씀에 저는 의아했습니다. 제 양말은 이미 깨끗한데 오히려 바닥이 걱정이었거든요. 미국에서는 실내 바닥이 더러울 때 오히려 신발을 벗지 않나요? 거실로 들어서자 정우 교수님의 사모님이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제 눈을 의심하게 만드는 광경을 목격했죠. 사모님이 막 이불을 개고 계셨는데 그 이불이 아직 온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날 아침에 이불을 삶았다고 하시더군요. 이불을 삶는다고요? 세탁소에 맡기시면 되지 않나요? 아니요. 우리는 보통 이불을 직접 삶아서 말리죠. 햇빛에 말리면 자외선 소독도 되고요. 이런 대화를 나누던 중 사모님이 티타임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따뜻한 녹차 한 잔을 받아들며 바닥에 앉으려는데 정우 교수님이 제 불편한 자세를 눈치채셨는지 방석을 건네주셨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정우 교수님이 불쑥 예상치 못한 질문을 던지셨죠. 밀러 교수님, 궁금한 게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실외에서 신던 신발 그대로 실내 카펫을 밟고 다니시잖아요. 비 오는 날이나 눈 오는 날에도 그러시나요? 네, 그렇죠.
저는 머뭇거리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거리에 침이나 껌, 때로는 동물의 배설물까지 밟고 다닌 신발로 집 안에 카펫을 걸어 다니시는 건가요? 그 카펫 위에서 아이들이 뒹굴고 놀기도 하지 않나요?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관점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머릿속에서 우리 집 거실 카펫이 떠올랐습니다. 지난 3년 동안 한 번도 깊은 세척을 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저희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진공 청소기를 사용합니다. 제 대답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스스로도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더러운 옷을 빨지 않고 털기만 하는 것 같았거든요. 대화를 나누던 중 정우 교수님이 갑자기 일어나 창문을 활짝 여셨습니다. 차가운 겨울 바람이 순식간에 집 안으로 들어왔죠. 저는 놀라서 그를 쳐다봤습니다. 교수님, 지금 영하의 날씨인데 창문을 여시는 건가요? 네. 우리는 하루에 2번씩 이렇게 환기를 시킵니다. 아침 저녁으로 모든 창문을 열어두죠. 미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우리는 한겨울에 창문을 여는 것을 에너지 낭비라고 생각하니까요. 대부분의 미국 가정은 1년 내내 창문을 거의 열지 않고 중앙 공조 시스템에만 의존합니다. 하지만 난방비가 많이 나오지 않나요? 정우 교수님은 미소를 지으며 설명해 주셨습니다. 실내 공기 순환이 건강에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나요? 밀폐된 공간에서는 이산화탄소, 미세먼지, 각종 유해물질이 쌓이게 됩니다. 특히 온돌 난방을 사용하는 우리나라에서는 더욱 환기가 중요하죠. 3분만 창문을 열어도 실내 공기가 완전히 바뀌고 오히려 습도 조절이 되어 난방 효율이 좋아집니다. 장기적으로는 난방비도 절약되는 셈이죠. 정우 교수님과의 만남 이후 한국의 주거 문화를 새롭게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제 생각을 완전히 뒤흔드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죠. 건축학부 교수 휴게실에서 처음 마주친 필립 라로슈는 파리 건축대학에서 온 교환 교수였습니다. 키가 크고 마른 체격에 까만 뿔테 안경을 쓴 그는 늘 고급 브랜드 정장 차림이었죠. 처음 인사를 나눌 때부터 그의 태도는 불쾌했습니다. 한국 커피를 마시면서도 프랑스 커피가 아니라며 인상을 찌푸렸고 휴게실 의자에 앉으면서도 한국의 가구는 불편하다며 혀를 찼습니다. 특히 한국의 건축 방식에 대한 그의 편견은 상상 이상이었어요. 학교 건물을 둘러보면서도 이런 설계는 유럽에선 80년대에나 했던 방식이에요라며 비웃듯 말했죠. 그의 모든 말과 행동에는 서구 문화에 대한 우월감이 묻어났습니다. 휴게실에서 정우 교수님과 온돌 시스템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였어요. 갑자기 옆자리에서 듣고 있던 필립이 차갑게 끼어들었습니다. 한국의 온돌은 시대에 뒤처진 기술이며 서구의 발전된 난방 체계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였죠. 그의 말은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였어요. 유럽의 최신 난방 시스템과 비교하며 온돌의 단점을 지적하는 모습이 전문가다운 분석처럼 들렸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저도 그의 의견에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죠. 다음 날 필립은 제 연구실로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유럽의 현대식 난방 시스템 자료들을 들고 있었어요. 그는 한국이 아직도 바닥 난방이라는 구식 방식을 고집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며 제가 쓰려는 논문에 이 내용을 꼭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의 방문 이후 며칠 동안 저는 혼란스러웠죠. 정우 교수님을 통해 본 한국의 주거 문화에는 분명 특별한 점이 있었지만 필립의 말처럼 그것이 단순히 전통에 대한 고집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연구실에서 밤늦게까지 논문을 쓰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필립이 보여준 자료들을 보며 온돌의 단점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득 제 발밑에서 전해지는 따뜻함이 느껴졌죠. 아무리 생각해도 이 온기가 비효율적이라고만 할 수는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중 복도에서 필립과 다른 교수들의 대화가 들려왔어요. 프랑스어와 영어가 섞인 대화 속에서 한국이라는 단어가 귀에 들어왔죠. 필립은 목소리를 높이며 한국을 가리켜 전통이라는 미명 아래 발전을 거부하는 후진국이라 비웃고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몇몇 서양 교수들이 그의 말에 동조하며 웃고 있었다는 점이었어요. 그 순간 제 안에서 불편한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이후 필립의 태도는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죠. 교수 회의에서는 한국의 건축 자재가 조악하다며 비꼬았고 심지어 설계 수업에서는 한옥의 구조를 두고 비과학적인 결구, 방식이라며 비하했습니다. 한국 학생들이 불편한 기색을 보여도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한 번은 한 학생이 한옥의 처마 구조를 설명하려 했지만 필립은 그런 구시대적 방식을 연구할 시간에 현대 건축을 공부하는 게 좋을 거야 라며 학생의 의견을 무시해버렸죠. 그의 태도는 이제 단순한 학문적 비판을 넘어 문화적 우월의식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연구실로 돌아와 제가 쓰던 논문을 다시 펼쳐보았어요. 필립의 영향으로 가득한 내용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과연 이게 맞는 걸까요? 정우 교수님의 집에서 경험했던 따뜻함,
그리고 그 속에 담긴 과학적 원리들을 너무 쉽게 부정한 것은 아닐까 하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죠. 연구실에서 밤늦게까지 필립의 자료를 검토하던 그날은 유독 추운 겨울밤이었습니다. 갑자기 내린 폭설로 도시 전체가 마비되었다는 뉴스가 들려왔죠. 퇴근하려는 순간 정우 교수님이 연구실 문을 두드렸어요. 폭설 때문에 지하철이 멈췄다며 오늘 하루 자신의 집에서 묵어가는 게 어떻겠냐는 제안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호텔을 알아보겠다고 했지만 그의 진심 어린 걱정에 마음이 움직였죠. 정우 교수님의 집으로 향하는 길은 쉽지 않았어요. 무릎까지 쌓인 눈을 헤치고 걸으면서도 저는 계속 미국의 중앙난방 시스템을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제 생각은 완전히 바뀌게 되었죠. 현관에 들어서자 온기가 온몸을 감쌌습니다. 양말 바닥으로 전해지는 따뜻함이 발끝부터 몸 전체로 퍼져나갔어요. 정우 교수님의 사모님이 내어주신 수건으로 젖은 발을 닦고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그날 밤 처음으로 제대로 된 현대식 온돌 난방을 경험했습니다. 제 숙소의 온돌도 따뜻하긴 했지만 정우 교수님 댁의 시스템은 차원이 달랐어요. 최신 기술로 온도 조절이 완벽하게 되는 현대화된 온돌 시스템이었죠. 이불을 깔자 바닥의 온기가 이불 속으로 스며들었어요. 미국의 현대식 난방은 공기를 덮이는 방식이라 건조하고 답답했는데 이건 달랐습니다. 열기가 아래서부터 자연스럽게 올라오며 몸을 감싸는 느낌이었죠. 한밤중에 문득 잠이 깼을 때였습니다. 창밖에서는 여전히 눈보라가 휘몰아치고 있었지만 방 안은 따뜻했어요. 미국에서는 이런 폭설이 내릴 때면 보일러 가동이 멈추지는 않을까 늘 불안했었죠. 실제로 뉴욕의 제 집은 한밤중이 되면 보일러 가동률을 줄여 건물 전체가 쌀쌀해지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달랐어요. 온돌의 열기가 밤새도록 일정하게 유지되며 방 안 온도는 변함없이 따뜻했습니다. 미국의 중앙난방이 마치 덥다가 식었다를 반복하는 사우나 같다면 이곳의 온기는 마치 따뜻한 이불처럼 지속적으로 저를 감싸안고 있었죠. 다음 날 아침 정우 교수님은 온돌의 과학적 원리를 설명해 주셨어요. 바닥 전체를 데우는 방식이 얼마나 효율적인지, 열의 전달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들으면서 제 고정관념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꼈죠. 연구실로 돌아와 책상 위에 놓인 필립의 자료들을 다시 보았습니다. 서구식 난방의 우수성을 강조한 그래프와 수치들이 이제는 그저 숫자에 불과해 보였어요. 실제 경험이 주는 깊이를 전혀 담아내지 못한 피상적인 분석이었죠. 그날부터 저는 온돌 시스템을 새로운 시각으로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바닥을 데우는 것이 아니라 인체의 특성을 고려한 과학적 난방 방식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발부터 데워지는 온기가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고 공기를 데우는 방식보다 훨씬 쾌적하다는 사실도 확인했죠. 필립의 비웃음 속에는 이런 깊이 있는 이해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는 단지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만을 보고 판단했을 뿐이에요. 전통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시했던 온돌의 가치를 이제는 제대로 보게 된 것 같습니다. 정우 교수님 댁에서의 경험 이후 연구실에서 온돌의 과학적 원리를 깊이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학과 게시판에서 눈에 띄는 공고를 발견했어요. 필립이 주최하는 현대 건축 세미나였죠. 주제는 전통적 난방 방식의 한계와 현대화의 필요성이었습니다. 세미나가 열리는 대형 강의실은 꽉 찼어요. 국내외 건축학과 교수들과 학생들이 모여 있었고 앞자리에는 건축 잡지사의 기자들도 보였습니다. 필립은 늘 그렇듯 고급 정장 차림으로 단상에 섰죠. 발표가 시작되자마자 저는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필립은 서구의 최신 난방 시스템을 소개하면서 한국의 온도를 구시대적 유물처럼 취급했어요. 더구나 그의 자료는 온돌의 열효율을 의도적으로 낮게 계산한 것이 분명했죠. 청중들 사이에서 술렁거림이 일었습니다. 특히 한국 학생들의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그때 정우 교수님이 조용히 손을 들었죠. 필립의 발표가 끝나자마자 단상으로 향하는 정우 교수님의 걸음걸이는 평소와 달리 단단해 보였습니다. 정우 교수님은 프로젝터에 온돌의 열 전달 구조를 보여주었어요. 바닥 전체를 데우는 방식이 인체의 생리학적 특성과 얼마나 잘 맞는지, 공기 순환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정우 교수님이 다음 슬라이드를 넘기자 강의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독일의 유명 건축 연구소에서 발표한 미래 난방 시스템 연구 보고서였어요. 놀랍게도 그들은 이미 5년 전부터 한국의 온돌 시스템을 분석하고 있었죠. 보고서는 온돌이 현존하는 난방 방식 중 가장 효율적인 열 전달 구조를 가졌다고 평가했습니다. 필립이 자리에서 몸을 살짝 앞으로 기울였어요. 그의 이마에 맺힌 땀방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자료들은 더욱 강력했죠. 일본 최대 건설회사의 내부 기밀 문서였습니다. 그들은 이미 온돌의 원리를 현대식 주택에 도입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어요. 투자 금액만 해도 수천억 원에 달했죠. 필립은 안경을 벗어 닦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게 보였어요. 하지만 정우 교수님의 결정타는 아직 남아있었죠. 마지막 슬라이드를 올리기 전 그는 잠시 망설이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 자료는 어제 파리에서 막 도착한 겁니다. 화면에 떠오른 건 프랑스 특허청의 문서였어요. 필립의 모교인 파리 건축대학 바로 앞에 있는 건축 회사가 온돌의 원리를 응용한 난방 시스템 특허를 신청했다는 내용이었죠. 더구나 그 회사의 대표는 필립의 스승이었던 건축가였습니다. 필립의 입에서 작은 탄식이 새어나왔어요. 그가 그토록 비하했던 온돌 시스템을 그가 가장 존경했던 스승이 미래의 난방 기술로 인정한 것이었죠. 강의실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기자들은 부지런히 메모를 했고 외국 교수들은 관심 어린 눈으로 자료를 살펴보았습니다. 필립은 자리에서 일어나 반박하려 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설득력이 없어 보였죠. 저는 그제서야 제 논문의 방향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완전히 깨달았어요. 한국의 온돌은 단순한 전통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미래지향적인 기술이었고 이미 세계가 그 가치를 알아보고 있었죠. 세미나가 끝난 후 필립은 평소에 당당한 걸음걸이는 온데간데 없이 고개를 푹 숙인 채 강의실을 빠져나갔습니다. 고급 정장을 입은 그의 어깨는 처음으로 구부정해 보였고 평소에는 반듯하게 넘겼던 머리카락도 흐트러져 있었어요. 발표 자료들을 챙기는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서류 몇 장을 바닥에 떨어뜨리고도 무시한 채 급하게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동안 그가 보여주던 거만한 프랑스 귀족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죠. 반면 정우 교수님 주변에는 외국 교수들과 기자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어요. 그들의 눈빛에서는 한국 건축을 향한 새로운 존중과 관심이 반짝였습니다. 세미나 이후 저는 온돌 연구에 완전히 빠져들었습니다. 정우 교수님의 도움으로 서울 시내 100가구의 가정을 방문하여 실내 온도와 에너지 사용량을 측정하기 시작했어요. 겨울의 한복판, 영하의 날씨 속에서도 매일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발로 뛰며 자료를 모았죠. 처음 방문한 집은 30년 된 아파트였습니다. 오래된 건물이었지만 놀랍게도 실내 온도는 완벽하게 유지되고 있었어요. 바닥의 온도를 측정해보니 구석구석 온도 차이가 1도도 나지 않았죠. 이는 미국의 중앙난방 시스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수치였습니다. 더 놀라운 발견은 에너지 효율 측면이었어요. 한 달간의 난방비를 계산해보니 같은 면적의 미국 가정보다 30% 이상 적은 금액이었습니다. 게다가 실내 습도는 40에서 50%를 유지했죠. 미국의 가정들이 겨울철 실내 건조를 막기 위해 가습기를 따로 틀어야 했던 것과는 큰 차이였습니다. 연구가 진행될수록 새로운 사실들이 계속 발견되었어요. 현대식 온돌은 단순히 전통 방식을 고수한 게 아니었습니다. 컴퓨터로 제어되는 정밀한 온도 조절 장치가 더해져 있었고 각 방의 온도를 개별적으로 설정할 수 있었죠. 미국의 중앙난방은 건물 전체의 온도를 한꺼번에 조절해야 했던 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았어요. 어느 날 연구실에서 자료를 정리하고 있을 때 필립이 찾아왔습니다. 제가 모은 데이터를 보여주며 온돌의 우수성을 설명했죠. 하지만 그는 표본이 너무 적다며 연구의 신뢰성을 문제 삼았습니다. 그의 말이 제게 새로운 도전이 되었어요. 연구 범위를 넓혀 전국 단위의 데이터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우 교수님의 소개로 에너지관리공단의 자료도 얻을 수 있었죠. 제 예상은 적중했습니다. 온돌 난방은 전국 어디서나 놀라운 효율성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노인 가구의 만족도였습니다. 미국에서는 노인들이 추운 겨울을 견디기 위해 난방비를 크게 늘려야 했지만 한국의 노인들은 온돌 덕분에 적은 비용으로도 따뜻하게 지내고 있었죠. 2달간의 현장 연구를 마치고 돌아온 저는 밤낮으로 논문을 썼습니다. 온돌의 열 전달 원리부터 현대 기술과의 결합, 에너지 효율성, 실제 사용자들의 만족도까지 모든 것을 담았어요. 제 연구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온돌은 단순한 전통 난방이 아닌 미래지향적인 시스템이었죠. 마침내 초고가 완성되었을 때 정우 교수님이 한 가지 제안을 하셨습니다. 다가오는 국제건축학회에서 이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게 어떻겠냐는 거였어요. 필립의 세미나 때와는 비교도 안 되는 큰 무대였죠. 저는 망설임 없이 수락했습니다. 국제건축학회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세계 각국의 건축학자들이 모인 컨벤션 센터는 긴장감으로 가득했어요. 필립이 먼저 발표를 시작했죠. 화려한 슬라이드와 함께 그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필립의 발표는 처음부터 공격적이었어요. 그는 유럽의 최첨단 난방 시스템을 소개하며 온돌은 곧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이라 단언했습니다. 심지어 전통이라는 이름의 고집이라며 비아냥거렸죠. 제 차례가 되어 단상에 섰을 때 손바닥에 땀이 배어났습니다. 하지만 2달간의 현장 연구 데이터를 보여주기 시작하자
청중들의 표정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수백 가구의 실측 자료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으니까요. 미국 중심가의 고급 아파트와 서울의 일반 가정을 비교했습니다. 같은 면적 기준으로 난방비는 30% 절감, 에너지 효율은 40% 높았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실내 공기의 질이었어요. 미국 가정의 겨울철 실내 습도가 20%대인 반면 온돌 난방의 가정은 40에서 50%를 유지했습니다. 필립이 자리에서 몸을 뒤척였어요. 그의 얼굴이 점점 굳어가고 있었죠.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정우 교수님이 준비한 자료를 보여드렸어요. 독일의 건축 회사들이 이미 온돌의 원리를 응용한 난방 시스템 개발에 뛰어들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청중석에서 놀란 탄성이 터져 나왔죠. 그때였어요. 청중석에서 한 중년의 신사가 일어났습니다. 독일 건축협회의 회장이었죠. 그는 우리의 연구에 깊은 관심을 보이며 자신들도 유사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어요. 이어서 일본과 스위스의 건축가들도 자리에서 일어나 한국의 온돌 시스템에 대한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상황이 완전히 역전되었어요. 필립은 자리에서 일어나 반박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전통적인 방식은 그때 정우 교수님이 결정타를 날렸죠. 프랑스 최대 건설회사의 내부 기획안을 보여주었습니다. 바로 필립이 자문으로 있는 회사였어요. 그들도 이미 온돌식 난방 시스템 도입을 검토하고 있었던 겁니다. 청중석이 술렁였어요. 필립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그의 손에 들린 발표 자료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자리로 돌아갔죠. 발표가 끝난 후 수많은 건축가들이 저희를 둘러쌌습니다. 모두가 한국의 온돌 시스템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어 했어요. 그들의 눈빛에서 진정한 관심과 존중이 느껴졌습니다. 필립은 그날 이후로 더 이상 온돌을 비하하는 발언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신의 발언을 철회하는 공식 성명을 발표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서구의 우월감에 사로잡혀 있던 그의 편견이 마침내 무너진 순간이었죠.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창밖에는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연구실 정리를 마치고 나오는데 정우 교수님이 기다리고 계셨어요. 1년 전 처음 만났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그때의 저는 미국식 건축만이 최선이라 굳게 믿던 고집스러운 교수였죠. 정우 교수님은 제게 마지막 선물을 주셨어요. 조선시대 온돌 구조를 기록한 옛 문서였습니다. 수백 년 전 우리 조상들은 이미 바닥 난방의 과학적 원리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었다는 내용이었죠. 공항으로 가는 길에 잠시 서울 시내를 둘러보았습니다. 고층 빌딩 사이로 한옥들이 보였어요. 현대식 건물과 전통 가옥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모습에서 한국 건축의 특별함을 다시 한번 느꼈죠. 미국으로 돌아온 후 첫 주말을 보낸 제 집은 낯설게 느껴졌어요. 거실의 카펫, 차가운 바닥, 건조한 실내 공기, 한국에서 경험한 온기 어린 주거 공간이 자꾸 그리워졌습니다. 귀국 한 달 후 제 연구실에 특별한 손님들이 찾아왔어요. 미국 최대 건설회사의 기술 담당자들이었죠. 그들은 제가 발표한 온돌 연구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특히 에너지 효율성과 친환경적인 면에 주목했어요. 놀랍게도 그들은 이미 시범 사업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뉴욕 교외의 신축 주거단지에 한국식 온돌 시스템을 도입하겠다는 거였어요. 제가 기술 자문을 맡아달라는 제안도 받았죠. 그러면서 연구의 방향도 넓어졌습니다. 단순히 온돌만이 아니라 각 나라의 기후와 문화에 맞는 건축 방식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베트남의 통풍 구조, 스칸디나비아의 단열 기술, 중동의 자연 냉방 시스템까지 살펴보았죠. 한 달 전에는 제가 가르치는 건축학과 수업 과정에도 변화를 주었습니다. 세계 전통 건축의 현대적 적용이라는 새로운 강의를 개설했어요. 첫 강의는 당연히 한국의 온돌 시스템이었죠. 학생들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어제는 특별한 소식도 들려왔어요. 필립이 한국을 다시 방문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번에는 한국 건축을 제대로 배우기 위해서라고 하더군요. 그의 변화된 모습을 상상하니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연구실 책상 위에는 아직도 정우 교수님이 주신 옛 문서가 놓여 있어요. 그 옆에는 제가 쓴 새 논문이 있습니다. 제목은 현대의 건축의 새로운 패러다임 전통과 과학의 만남이었죠. 이제 저는 압니다. 진정한 발전은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배우는 데서 시작된다는 것을요. 지금 미국의 건축계에서는 한국의 온돌 시스템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처음 제가 한국에 왔을 때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죠. 서구의 방식만이 최선이라고 믿었던 제 생각이 얼마나 편협했는지를 이제는 알 수 있습니다. 가끔 정우 교수님과 화상 통화를 하면서 한국의 소식을 전해 듣곤 합니다. 놀랍게도 필립도 최근에는 한국 건축의 열렬한 지지자가 되었다고 하더군요. 편견은 이렇게 깨지기 마련인가 봅니다. 이제 제 연구실 벽에는 한옥의 석갈의 구조를 그린 도면이 걸려 있습니다. 학생들이 방문할 때마다 이 도면을 보며
한국 건축의 우수성에 대해 이야기하곤 하죠. 이것이 바로 문화의 힘이 아닐까요?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사연이 여러분의 마음을 울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